나는 30년 넘는 결혼 생활 후 결국 이혼을 했다. 그건 바로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다. 남편은 나와 같은 이름을 가진 내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 도대체 60세가 넘어서 바람을 피는 이유가 무엇일지 너무 궁금해서 이 사연을 남겨보기로 하였다. 안녕하세요. 옆집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살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가정과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쩌면 조금은 고리타분한 아줌마이자 두 자식의 엄마 그리고 이제는 손주의 할머니가 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땐 나만의 꿈도 있었죠. 꽃을 좋아해서 언젠가 작은 플라워 카페를 열고 싶다는 생각. 하지만 그건 그저 마음 한구석에만 고이 접어둔 꿈이었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남편은 나보다 3살 위에요. 처음 만났을 땐 참 믿음직스럽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정말이지 저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함께해도 후회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22살에 결혼 생활 30년이 훌쩍 넘었죠. 남들은 은혼식이라며 부부 여행도 다니고 손잡고 사진도 찍고 그런다지만 우리는 그저 일상처럼 살아왔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그 속에 쌓인 정이 있었고 그게 바로 부부라고 믿었거든요. 우리 사이엔 두 자식이 있어요. 큰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고 벌써 손주 둘을 낳았죠. 둘째는 아들이고 얼마 전 결혼해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두 아이 다 잘 자라줘서 감사한 일이죠. 요즘은 손주들이랑 노는 재미로 하루하루가 바쁘게 지나가요. 장난감 정리하다 허리 삐끗하기도 하고 뛰노는 아이들 따라다니다 보면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하지만 그 웃음 하나면 다 괜찮아지잖아요. 정말이지. 난 참 복 많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무언가 이상했어요.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 콕 짚을 순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죠. 공기 중에 낯선 기운이 감돌고 늘 익숙하던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내가 예민한 건가 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감정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민감해지고 그래서 혼자 마음속으로 눌러뒀어요. 말 한마디 꺼내면 괜히 싸움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가장 처음 느꼈던 변화는 향기였어요. 남편 셔츠에서 은은하게 풍기던 낯선 향기. 당신 향수 써.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말했죠. 아, 응. 회사 직원이 선물해줬어. 프로젝트 끝났다고. 그때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 작은 가시 하나가 박힌 것처럼 그 냄새는 절대 남편이 스스로 고를 리 없는 달콤한 꽃향기였거든요. 그 사람이 평소 쓰던 건 우디 계열의 남자다운 향이었는데 이번 건 분명 여자 손이 닿았을 것 같은 향이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자주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요즘 바빠서 야근이 많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야 할 보고서가 있어서. 그 말들이 거짓이라는 확신은 없었지만 왠지 정리된 대사를 듣는 느낌이었어요. 하나같이 똑같은 어조, 똑같은 핑계.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주말이면 가족 나들이도 빠졌어요. 예전엔 손주들 데리고 공원도 자주 갔는데 오늘은 골프 모임 있어서. 회사 상무님이랑 약속 잡혔어. 그 말 한마디로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주말은 혼자가 되었죠. 그리고 그 빈자리는 익숙해질만 하면 또다시 더 커졌어요. 남편의 핸드폰은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식탁에 앉아도 시선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밤이면 등을 돌린 채 침대 가장자리에서 잠들곤 했어요.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어느 날 내가 물었어요.
남편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무슨 소리야? 그냥 바쁜 거지. 그 미소가 너무 낯설었어요. 사랑스럽던 따뜻하던 그 눈빛이 아니라 어딘가 허공을 보는 듯한 멀리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어요. 눈가에 생긴 주름, 탄력 없이 처진 볼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래서 내가 매력이 없어졌나? 혼자 되뇌었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에게서 설렘이 사라진 걸까? 그래도 나는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나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고 언젠가부터 침대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혹시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그때부터 나는 매일매일이 불안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밤에 눈을 감아도 머릿속은 온통 같은 생각뿐이었죠. 어딘가 이상하다. 뭔가가 틀어졌다. 하지만 아직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시간,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 샤워를 얼마나 오래 하는지까지. 예전엔 신경도 쓰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전부 내게 수상한 단서가 되어버렸죠. 당신, 오늘도 야근이야? 요즘 프로젝트 막바지라 몇 주만 더 고생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 한 달 전에도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서 재빨리 양복상의 주머니를 뒤져봤어요.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보다 더 절박했어요. 뭔가 나오는 게 무서울 것 같으면서도 안 나오는 게 더 무서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디너 코스 2인 프리미엄 와인. 눈이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무려 38만 원. 우리가 결혼 기념일에도 가보지 못한 고급 레스토랑. 그 날짜는 남편이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밤늦게 들어온 날이었어요. 나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설마, 이건 아니겠지. 단순한 접대일 수도 있어 아니야. 그럴 거야. 머리는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밥은 뭐야? 나 배고파 죽겠어.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익숙한데 낯설었어요. 같은 얼굴인데 같은 말투인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식탁 위에 국을 올려놨어요. 남편은 아무 의심 없이 국을 떠먹었고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더 프레임이라는 레스토랑 알아? 남편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어요. 그러곤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죠. 응, 거래처랑 가본 적 있어. 왜? 누구랑 갔는데? 아, 그때 부장님이랑? 그 순간 나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거짓말을 할 때면 눈이 살짝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30년을 함께 살아오며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운 채로 눈을 감지 못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나는 그 숨소리가 괴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남편의 폰을 확인해 볼까 하는 충동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나는 끝내 그러지 못했어요. 내가 이럴 수는 없어. 그 한계선을 넘는 순간 우리가 쌓아온 신뢰 30년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남편을 배웅하면서도 마음 한켠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어떤 날 남편이 외출한 뒤 나는 괜히 집 안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자주 앉는 소파 주변을 정리하다가
소파 틈에서 뭔가 손끝에 걸리는 감촉이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고급스러운 쇼핑백의 리본 조각이었어요. 브랜드명은 마리벨이었고 화장품 브랜드였어요. 우리는 서로 생일에도 따로 선물하는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화장품? 그것도 여성을 위한 고급 브랜드? 설마 내가 모르게 딸한테 선물한 걸까? 나는 순간 큰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딸, 혹시 아빠가 요즘 너한테 뭐 선물했어? 딸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아빠가 선물은커녕 용돈도 안 적은데 왜? 아, 그냥 궁금해서. 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향수 냄새, 영수증, 쇼핑백 리본, 그리고 반복되는 거짓말. 그날 밤 나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내가 진실을 알아야 할 시간이야. 처음으로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침실로 가서 그 사람의 핸드폰을 들었어요. 비밀번호는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요. 아직도 우리 딸 생일을 쓰네. 그게 더 슬펐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그 순간 화면 속 이름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미영.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이름은 바로 나의 친구. 30년을 알고 지낸 우리 아이들도 이모라 부르는 사람.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미영은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본 순간 나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 우리 호텔 다시 예약해 놓을까? 그리고 남편이 보낸 답장. 좋아. 내일은 골프 핑계 대고 갈게. 보고 싶어, 미영아.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밤 핸드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샤워할 때조차 나는 문 밖에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혹시 전화를 하진 않는지, 수상한 말은 없는지. 그렇게 나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아이들과의 관계는 아무 일 없는 듯 유지했어요. 딸과 아들,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내 손주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주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우리 집에 모이기로 했어요. 큰딸은 손주 둘을 데리고 올라왔고, 작은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오랜만에 휴일을 함께 보내기로 했죠. 나는 전날부터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도라지 무침, 전. 손이 아프도록 만들면서도 마음은 공허했어요.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어쩌면 무의식이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날 남편은 예상과 달리 일찍 집에 왔어요. 그래서였을까, 오히려 나는 더 긴장됐어요. 그 사람의 표정은 너무도 태연했고, 아이들과 손주들 앞에서 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다정한 아빠이자 할아버지였죠. 재민아, 할아버지가 용돈 줄까? 와, 진짜. 손주 재민이가 방방 뛰며 달려오자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이거 봐. 이거 앱 깔아두면 내가 용돈 받은 걸로 저금도 되고, 이거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 할아버지, 나 먼저 게임 좀 해도 돼? 잠깐만 하고 돌려줘야 해. 남편은 핸드폰을 잠금 해제한 뒤 재민이 손에 쥐어줬어요. 나는 그 장면을 아무 말 없이 바라봤어요. 그 작은 손이 쥔 핸드폰. 그 안에 나의 모든 고통이 담겨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약 10분쯤 지났을까? 재민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이름이 왜 또 있어? 근데 하트가 붙어 있어.
모두의 숟가락이 멈췄어요. 여기 봐봐. 미영 하트라고 써 있어. 근데 이 사람이 할아버지랑 뽀뽀하고 싶대.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멈췄어요. 나는 얼어붙었고 딸은 깜짝 놀라며 재민아, 무슨 말이야? 하고 핸드폰을 뺏으려 했어요. 하지만 재민이는 계속 읽었어요.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어. 우리 호텔 다시 가자. 재민아! 작은 아들이 다급히 재민이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챘어요. 방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눈꺼풀 아래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사위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고 딸은 내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아버지, 진짜예요. 그 이름 엄마 친구 아니에요. 그제야 남편은 작게 중얼였어요. 미안하다. 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울기 시작했고 사위는 아이들을 데리고 조용히 거실 밖으로 나갔어요. 재민이도 분위기를 감지한 듯 아무 말 없이 사위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남은 건 무너져 내린 가족과 침묵뿐이었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저렸어요.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그저 일요일 가족 모임이었을 뿐인데 내 인생이 끝없이 갈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아무도 저녁을 먹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묵묵히 집을 떠났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방에 누워 밤새 울었어요. 소리 죽여 울었어요. 다 큰 아이들 앞에서 망가지는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생각만이 밤새도록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어요. 남편은 내 눈치를 받고 나는 그를 마주하지 않았어요. 식탁에서의 대화는 사라졌고 거실의 텔레비전은 꺼진 채 먼지만 쌓였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서로 외면하며 살았어요. 한편으로는 나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30년을 함께한 사람, 기쁜 날보다 고된 날이 더 많았던 인생을 함께 견뎌낸 사람인데 이토록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을까가. 나는 그렇게 아주 작게 혼잣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처럼. 남편도 어느 날 문득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어요. 미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처음엔 진짜 그냥 친구처럼 지냈어. 내 친구니까 마음이 놓이기도 했고 혼자 외로워하는 모습 보니까 챙겨주고 싶었어. 그런데 점점 그렇게 됐어. 감정이 생기고. 감정!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럼 그 감정이 생기는 동안 나는 뭐였는데? 같이 살면서도 나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같이 밥 먹으면서도 폰만 보더니 그게 다 그 여자랑 연락하고 있어서였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죠.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알아? 당신이 사업 망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 당신이 쓰러졌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간 사람 누구였어?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그렇게 소리쳐 운 적 없었는데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선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한 후에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미영이랑은 끝낼게. 진심이야. 너한테 정말 미안해서 기회 한 번만 줘. 나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정말 그 순간엔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커서 지금 이 배신 하나로 다 버린다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딱 한 번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 마. 너도, 나도, 우리 아이들도. 이젠 그런 상처 다시는 감당 못해.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그를 믿고 싶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가족이고 아이들의 아빠니까.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작은 아들과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아이에게는 일부러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마음이 괜히 허전하고 불안해서였을까요? 엄마, 요즘 좀 괜찮아? 아빠는 좀 달라졌어? 글쎄 조용하긴 해. 말도 조심하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그래도 마음이 쉽게 풀리진 않더라. 그때 아들이 망설이듯 말했다. 엄마,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아빠가 나 몰래 대출 상담한 거 내가 알아냈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대출. 무슨 대출? 회사에서 몰래 휴가 냈고 내가 아는 은행 지점장이 아빠 명의로 7천만 원 대출 신청 들어왔다고 알려줬어. 엄마 명의의 공동 서류는 빠져 있어서 이상해서 연락했던 거야. 그게 언제야? 딱 엄마가 아빠한테 용서해보겠다고 말한 바로 다음 날. 나는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놓고 말았어요. 손이 떨렸고 목이 메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슬프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류함을 뒤졌어요. 그 안에서 나는 미영의 이름으로 된 월세 계약서를 발견했어요. 그 계약서 날짜는 우리가 싸운 직후였고 그는 이미 다른 삶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는 참았던 눈물을 폭발시키며 말했어요. 나랑 다시 시작하겠다며. 그런데 그 여자를 위한 집을 구했다고? 남편은 결국 아무 변명도 못했어요. 그날 이후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남편이라 부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손에 계약서를 든 채 남편을 마주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내 표정을 보고 모든 걸 들켰다는 걸 알았죠. 남편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말로는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그도 알고 있었어요. 결국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미안해, 그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혼란스러웠어. 너한테 미안한데 그 사람도 버릴 수가 없었어.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남편의 뺨을 쳤어요. 미안해서 두 사람 다 붙잡은 거야? 혼란스러워서 집도 얻어준 거야? 그게 지금 당신이 할 소리야? 나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숨이 막혀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어요. 미영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죠. 나는 그 순간 모든 감정을 차갑게 식히듯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도 않고 꺼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친정엄마가 사시던 빈집으로 잠시 짐을 옮겼어요. 아이들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일로 다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간 건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지고 나는 남편과 미영 사이의 문자, 호텔 영수증, 임대차 계약서까지 모조리 내밀었어요. 변호사는 말했어요. 이건 충분히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도 함께 들어가시죠.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나는 미영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해외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이 모든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제 아내가 누구랑요? 그 목소리에 담긴 혼란과 충격이 그대로 내 가슴에 부딪혀 왔어요. 미안해요. 이 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당신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역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했고, 나와 같은 변호사를 통해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자고 했어요. 나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법원에서 만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공동 재산 중 70%를 원고에게 귀속함을 판결합니다. 내 옆에 앉은 변호사가 속삭였어요. 축하드립니다. 완벽한 승소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기쁨도 후련함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법정에서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어요. 우산 없이 혼자 법원 계단에 서 있는데 눈물이 아닌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이겼는데 왜 이리 허전할까? 법정에서는 이겼지만 마음속의 패배감은 어쩌면 더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이혼 후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법적으로는 모든 걸 되찾았지만 마음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입안 가득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졌고 밤마다 두통이 찾아왔어요. 병원에 가보니 의사는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마음이 아프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억지로 버티지 마세요. 놓아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곱씹으며 돌아왔어요. 놓는다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큰딸은 매주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애들 보러 와. 재민이가 엄마 찾는다. 나는 핑계를 댔어요. 몸이 안 좋다, 일이 있다,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웃는 얼굴로 손주를 볼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그 아이가 무심코 꺼내버린 그 메시지 이후로 나는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걸 바꿔놓은 건 또다시 재민이의 한마디였어요. 그날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잠깐 들렀어요. 나는 꾀죄죄한 얼굴로 나가기도 민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나왔죠. 그런데 재민이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언제부터 안 웃은 거야? 나는 그 말에 멍해졌어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전에 웃을 때 진짜 예뻤는데 지금은 계속 무서운 얼굴이야. 그 말이 내 마음을 찢어놓았어요. 나는 그 아이를 꼭 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 앉아 내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이 말대로였어요. 지쳐있고 굳어있고 텅 빈 눈. 나는 그토록 미워했던 사람들한테 아직도 내 인생을 맡겨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 인생을 되찾자. 그 다음 날 나는 창고에 처박아 두었던 예전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꺼냈어요. 20대 초반 꿈 하나로 등록했던 그 수강증이 세월을 견디고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나는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꽃 이름부터 조화의 기본, 테이블 데코레이션까지 잊어버렸던 설렘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 후 나는 꽃담길이라는 이름의 작은 플라워 카페를 열었어요. 주말마다 손주들이 와서 꽃잎을 만지고 놀았고 인근 주민들이 오며 가며 커피 한 잔에 위로를 받는 공간이 되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걸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구나. 남편과 미영은 결국 오래가지 못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후 금방 갈라졌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없이도 나는 더 단단하고 환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요. 미영아,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